네,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현 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21년 제약바이오 산업의 그 영향과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손꼽아 기다렸었던 백신 치료제는 다행히 윤곽이 잡혀가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양재준 성장기업부 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금 또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난 12월 22일부터 이 거리 두기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넘나들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데요. 우선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영자는 300만 원 그리고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확대 적용되면서 정규 예배와 미사 그리고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에 운영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은 현재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했습니다. 겨울철 많이 이용하는 특히 스키장은 아예 운영 자체를 폐쇄를 시켰고요. 이뿐만 아니라 눈썰 매장, 빙상장 같은 경우도 동일 해당이 됩니다. 연말연시 해넘이 물론 이제 뭐 정돈진이라든지 호미곶이라든지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이런 관광 명소도 역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면서 이제는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유행의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제쯤 사그라들까요? 네, 감염병 대유행 단계는 크게 진입기, 그다음에 기하급수적 증가기, 그다음에 정점을 지나서 하강기, 해소기 이렇게 5개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증가기의 초중반 진입기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확진자 한 명당 몇 명을 감염시킬 것이냐라는 주요 지표가 있는데요. 현재는 1.2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하로 떨어져야 예를 들어서 감소세를 나타내는데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1.2를 하면 1,20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0명 아래로 떨어져 예를 들어서 1.0 이하로 떨어져야만 아무래도 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대유행은 그 대구와 경북 지역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고 2차 대유행은 그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 집단과 시설에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 대응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 대유행은 아무래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동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증상자의 전파에 의한 감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는 형국입니다. 네, 사실 2020년 봄에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도 가을철, 겨울철 대유행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그 원인일 텐데 다시금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용이한 이 계절적인 특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흡기 관련 질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 기승을 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가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또한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와 집단 감염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방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을철과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특히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트윈데믹이었습니다.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겨울철 독감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트윈데믹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좀 실내 모임이라든지 실내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좀 간과했다라는 게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금 겨울철 들어서 크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신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11월부터도 미국과 유럽, 일본 여러 각국들이 백신 확보에 많이 나선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12월 들어서 여러 소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선구매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정부는 그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이죠. 얀센 그리고 코백스 퍼틸리티를 통해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과 구매 약관 및 그 공급 계약 확인서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 절차로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정도이지 구매 계약을 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2월에서 3월 도입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승인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임상 시험이 사실상 좀 지연되는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에서 3월 반드시 들어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들은 1분기를 넘어서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 백신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역시 또 한 달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당히 빠르게 이것을 심사 승인을 예정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더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4월부터 독감이 유행하는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요원의 접종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3분기를 넘어가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백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 모습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준 성장기업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숨가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백신부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 임상 단계를 글로벌 제약사들 또 국내 제약사들이 거쳐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윤택 제약산업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이자의 백신이 영국,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승인이 나왔습니다. 네,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화이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의 백신도 미국에서 접종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둘 다 mRNA 방식의 백신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은 생소한 용어입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해 그 백신 두 종이 글로벌 측면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화이자와 그다음 모더나가 되겠죠. 두 개의 그런 백신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먼저 그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언테크라는 바이오벤처랑 같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출시하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우선은 부작용 측면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그렇게 별로 없으나 일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좀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백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적당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21,500원 정도 네. 1회 접종에 그렇고 간격은 한 3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방 효과는 한 95% 정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거는 RNA 자체가 언스테이블 좀 아주 안정성이 조금 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영하 70도씨의 초저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특수 장비인 콜드 체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영국을 최초 이제 긴급 승인 이래로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유럽에서 EMA가 전체 유럽을
기습을 총괄을 하고 네. 있거든요. 유럽 EMA에서 승인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더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국립 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그 파우치 소장께서 네. 직접 바이든 당선자는 그 파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네. 지금 모더나 백신은 이제 그 소장이 직접 파우치 네. 소장이 이제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무래도 원천 기술은 이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아마 이제 그 접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걸로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 약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17,000원에서 28,000원 정도고요. 접종 간격은 한 4주 정도 두 차례 접종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도 화이자와 거의 유사하게 한 94.1%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관 측면에서는 화이자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시라는 아주 초저온인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시에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요. 이런 냉장 보관 한 2도에서 3도 정도에서는 한 30개월 정도 보관을 네. 한다라고 합니다. 모더나도 역시 이제 미국에서 승인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도 그런 미국의 긴급 승인을 바탕으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RNA 백신이라는 게 새로운 백신의 차세대 백신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러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이어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부터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등의 제품들이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신다면요. 네, 백신은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네. 접근할 부분이 되겠죠. 근데 치료제의 또 장점은 어차피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환자가 중증, 특히 이제 중증 측면에서의 투약했을 때의 그러한 편익, 그 치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부작용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FDA에서 이제 3개의 그러한 회사의 제품들을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초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했던 뭐 과정 중에는 에볼라 치료제로 네. 개발했었는데 그거를 소위 뭐 약물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긴급 승인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투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라이릴리가 이제 항체 치료제, 자사 갖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바탕으로 조금 의미 있게 이제 경증까지 좀 가능할 수 네. 있도록 긴급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리제네론이라는 그런 그 바이오벤처가 또 개발한 이런 치료제인데 요거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투약을 하거든요. 소위 칵테일요법이라고 네. 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레제네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항체 치료제 2종 정도를 병행요법으로 이제 칵테일요법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역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증이나 중증에 좀까지 이제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요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세계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 현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또 네. GC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백신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이 상당 부분 우리 기업들이 또 역량 있는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는 6종 정도가 임상 중에 있습니다. 네. 정식적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 중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 펜젠이랑 같이 개발하는 그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기반, 아까 유전자 네. 백신의 DNA 백신이고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DNA를 기반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6월달에 이제 임상을 승인을 받고 임상하던 과중에 또 최근에 이제 다시 N이라는 GX19N이라는 그러한 코드명으로 다시 이제 임상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단백질 백신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종류별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11월 23일, 2020년 11월 23일에 또 임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셀리드가 있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백신 네. 있잖아요. 요 타입에 드는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셀리드가 이제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11일 날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이 됐고 또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작년 이제 12월 4일 날 DNA 백신으로 또 승인을 받아서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지금 현재 6종인데 어쨌든 이제 백신도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개발하는 백신이긴 하지만 후발주자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여건상 또 글로벌 수준에서의 첨단 백신이라고 분류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좀 치료제를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지금 현재 12월 말 정도 작년 2020년 말 정도에 셀트리온이 이제 긴급 승인 신청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올 초 2021년에는 아마 투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는 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에도 지금 현재 그 녹십자가 이제 혈장 치료제로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십자는 좀 특수하게도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이제 치료의 사용 목적으로서 개별 건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치료를 갖다가 이렇게 치료 환자한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기준으로 이제 항체 치료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 임상도 하고 트랙 레코드를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임상을 같이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백신들 그리고 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에서도 기존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방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임상 결과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사들의 개발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약물 재창출이라는 게 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치료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을 생략을 하고 이상을 바로 네. 진입하는 케이스들이 렘데시비리도 그런 네. 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이러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하는 현재 목록들을 보게 되면 한 13종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약처에서 가운데 승인 건수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아주 그 최근에 있었던 이무메드가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자사 갖고 있던 신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기존 쪽에 렘데시비르랑 똑같이 기존에 이제 일상을 끝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종근당, 그 다음에 대웅제약 이런 회사들이 개발하는 지금 현재의 치료제들은 기존에 알려진 대웅제약은 한 2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충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그 취장염 치료제인 카모스타트를 이렇게 그 신약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제 허가를 특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 상당히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긍정적인 그런 임상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물 재창출의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신풍제약이라든가 부항약품이 신약으로서 개발했던 그러한
자사 갖고 있는 약물들을 이런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는데 상당히 좀 발빠르게 기존에 처음서부터 출발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런 신속하게 이제 치료제로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맞게 될 코로나19 백신의 여러 가지 종류와 차이점들, 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주식시장은 코로나19라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강했습니다. BBIG로 대표되던 성장주뿐만 아니라 대형 경기민감주, 가치주까지 상승을 고르게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1년 제약 산업의 전망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생각보다 너무 장이 좋았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소위 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약품의 특성상 사실은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싫다고 함부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약기업들 그리고 수출기업들 모두 다 사실은 호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한 해였고요. R&D도 역시 이제 2015년도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R&D 기업들 보시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그때 사실은 얼리 단계에 있었던 물질들이 이제 성과를 나타내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R&D 성과도 매우 좋았는데요.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쉽게 잠들지 않는다라면 올해 그러니까 2020년 가장 실적이 좋았던 진단기업 여전히 실적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2020년 말이었죠. 백신 기업들 저희 호재였는데요. 대표적으로 SK케미칼과 녹십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백신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된다면 아마도 이들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바이오 CMO 기업들 실적도 꾸준히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약 기업들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관 비용 자체는 세이브되고 실적은 계속 양호한 그런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R&D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여러 반사 수혜가 있었던 기업들도 많았고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도 R&D 쪽에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이어질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외에는 또 업황 내에서 어떤 주요 이슈들이 좀 꼽히는 걸까요? 예,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매년 뭐 각종 학회라든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뭐 R&D의 성과를 알리기도 하고 기업의 실적을 이제 많은 시장 투자자들과 공유합니다. 대표적인 게 1월 11일 개최되는 JP모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4월, 5월 각종 암학회가 개최가 되고 6월 말에 아마 미국의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이슈라고 한다면 사실 뭐 기업별로 너무나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은 뭐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R&D 있는 기업들은 주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이제 항암제학회라든지 또는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당뇨병 학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로나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들 기업의 임상 성과 꼭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에 대한 기대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학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2020년 동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 임상에 대한 발표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를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임상이라든지 개발 쪽의 소식 어떤 것들이 특히 더 있을까요?
아마도 주목하셔야 될 임상 결과 발표가 아직까진 뭐 뚜렷하게 뭐 구체적인 기업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확실하지는 않아도 이제 한미약품이 2016년 9월에 로슈로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벨바라페닙 항암제가 2021년 6월 아마 아스코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텍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레이저티닙 이제 원 개발자죠.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레이저티닙이 아마도 2021년 상반기쯤에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유한양행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제넥심과 같이 지금 하이루킨 임상, 병용 임상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상반기 아스코, 하반기 에스모라고 하는 양대 항암 학회에서 좋은 결과 발표 기대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특정 기업의 뭐 임상 최종 결과가 나온 이런 것들은 없지만 네. 주요한 임상 결과라든지 뭐 임상 효능을 그런 주요 학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2021년 해외 쪽에서의 이 바이오 기업들에서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도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021년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들, 국내 기업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네. 2021년에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은 돼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20년도 최대 수혜주는 진단기업들이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매출액이 거의 10배가량 증가했거든요.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시젠과 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백신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백신은 전 세계 77억 명, 전 세계 지구인이 모두 다 맞아야 될 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고요. 분명한 대전제는 백신 생산 시설의 쇼티지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백신 위탁 생산하고 있는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또는 녹십자, 그리고 뭐 추가로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백신 위탁 생산에 동참하게 된다면 큰 폭의 실적 개선, 뭐 진단기업처럼 사실 10배가 오르지는 않겠지만 네,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2021년 주식시장에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함께 주목해야 될 이슈들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 제약바이오 신흥 강자가 등장한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